안녕하세요. 제가 운영 중인 작은 소도시 음식점에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사연을 들을 때마다 항상 희망적이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어려웠고 힘든 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 뒤로 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과거의 시간들을 쉽게 잊지 못하기에 좋은 것들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운을 나누고 싶습니다. 20대 중반이었을 때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서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렀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전처는 항상 자기 의견을 듣지 않고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관계를 흔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파괴당했어요. 전 아내에게 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 결국 저도 이혼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면서도 한 번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서로를 피하다 결국 화해 없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죠. 이혼 전까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혼 후 혼자만의 삶을 즐길 수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혼 전과 같은 삶이지만 전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서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제 가게를 찾아주시던 손님 중 저와 맞닿을 상대를 만났어요. 미래의 아내가 될 분이었죠. 그분도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성적인 감정 없이 딸이 귀여워 서비스도 내주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지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아내는 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이혼한 상태였죠. 그래서 나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항상 뭔가를 추구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비록 비슷한 상황에서 온정스러운 감정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언제나 인자 씨와 혜미를 걱정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 가게로 찾아와 모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인자 씨가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도움을 주는 것을 원했다. 그 일들이 최상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처음부터 인자 씨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모녀에 대한 생각이 발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인자 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로 했다. 이전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인자 씨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자 씨도 나를 좋아했고 아마 내가 두 사람에게 보여준 모습 덕분에 신뢰가 쌓여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며 사랑을 시작했다. 나와 내 아내는 사랑과 결혼에 한 번씩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상대방과 자신의 감정을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특히 인자 씨는 딸 혜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우리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형근아, 너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한 거니? 좋은 여자를 찾아주마. 우리 관계부터 정리하라라고 하셨죠. 저희는 사랑에 의해 결혼하려는데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 여자랑 이혼녀 애를 키우며 또는 애도 없이 결혼하고 뭐 하려는 거야? 우리는 결코 너희 둘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니 결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할 제가 미혼인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문제가 없지만 여성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신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둘이 결정하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허락과 관계없이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인정해 주셨고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제 아내와 스스로가 부모님들과 거의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가고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나 내일 위에댁에 가는데 넌 쉰 날이니까 그냥 쉬어. 너 자주 가도 기뻐하지 않는데 왜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 챙겨주고 집안일 잘하면 결국 인정받을 거야. 일단 나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로 발언합니다. 그는 상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며느리가 뻣뻣하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잘해서 점수를 따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내일은 푹 쉬고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행복과 아내의 현명함으로 인해 부모님도 아내를 인정해주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풍부한 노력으로 가정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행복감이 자신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게도 더 열심히 운영했다고 언급하며 아내와 함께한 제2의 삶을 행복하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갑자기 가족에게 찾아온 불운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해자는 운전 중 음주 상태였다고 언급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이 물질적인 행복을 일시적으로 손상하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가해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무심코 사람들의 삶을 빼앗는 살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가해자는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적절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변하고 그는 깊은 뉘우침과 참회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함께 재생을 찾아가고 이 사건을 통해 더 강한 연대를 형성했어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도 심리적인 치유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과거를 용서하고 나아가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법정 강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인물에게 치를 내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준비하여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제 복수 행위는 무거운 죄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 인물이 사는 가정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죄 이름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딸 혜미가 같은 상황에 처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어린 나이에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감옥 생활이 두렵지만 변명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도 누구의 죄가 더 크냐고 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혜미의 부모인 제가 하는 간청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입할 곳이 아니라 법을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해 어린 딸을 죽인 그 인물보다 내 죄가 더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저스럽다고 생각하여 불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도소로 옮겨진 후에야 진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도소에 입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는 그가 아닌 다른 행동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혼자서 아이의 죽음과 내 수감을 어떻게 견딜지 생각해보니 선택을 후회했죠.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어 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일 편지를 보내주고 영차금도 보내며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면회 때면 항상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이곤 했지만 진심을 알았어요. 아내가 홀로 견딜 현실을 말이죠. 혜미가 없는 세상을 견뎌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고 지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더구나 앞으로의 생계를 이루기 위해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뒤에는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면회를 할 때면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 미안해.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당신 곁에서 든든한 지원이 되어야 했는데. 나의 걱정에 당신이 더 걱정되지 않을까 두려워해.
나는 당신을 위해 더 잘해야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주변 사람들이 있지만 걱정은 저만 아냐고요. 당신은 혼자서 몸을 보살펴야 해. 내가 정말 괜찮아. 당신이 혜미를 죽인 그놈한테 복수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킬 테니까. 무사히 이전처럼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어. 알았지. 교도소 생활 중 아내가 한 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좋아. 아내가 힘든 상황에서 버텨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 아내가 가장 걱정하는 몸 관리하고 출소 후 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도 했지. 하지만 아내가 점점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를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교도소에서 면회하긴 어렵고 아내가 바쁘니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모습에 아쉬워하지 않고 적응하려고 했어. 오랜만에 보게 된 아내에게 내색하려고도 않았어. 그러다가 아내로부터 편지나 면회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어. 교도소에서 있었던 나로서는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일부터 아내에게 연락할 거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할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면회 때 부모님께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쭙게 됐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내가 편지도 안 보내고 면회도 오지 않는데 혹시 아픈 건 아니죠? 하셨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며 설명했어요. 사실 나 교도소에 갇힌 후 그 사람이 우리에게도 거의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전에는 가끔 연락은 했었는데 알아보러 내일 가볼게요. 걔가 바빠서 그런 거겠죠. 어머니도 아내의 소식을 잘 몰라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밥도 만나게 먹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내의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형근아, 너 엄마가 하는 말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너 곁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있을 테니 혼자가 아니야. 그날 그 말을 해준 후 다음 날 바로 알아보러 가봤어요. 그런데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 있었어요. 걔 물건들만 남아있어서 도망간 것 같아요. 내 휴대폰 연락이 안 됐더니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 바로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정말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랬을 텐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하거나 가식적으로 웃을 때 보기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너무 억울해. 그런 여자랑 힘들어하지 마라. 그런 여자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 사람 때문에 교도소에 갇힌 것도 아니었는데. 수고했어. 그 사람 욕하지 마. 나도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됐을 때 걱정은 했어. 혹시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어. 오늘은 이만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연락이 오면 알려줘. 그때 느낀 감정이 정말 이상했어. 처음에 아내가 도망쳐서 아프지 않아서 안심했어. 하지만 착한 그 사람이 도망쳤으니까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그래도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망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소리를 지르기 어려웠지만 아내를 떠난 내 마음은 아픔 속에서 삼켜가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후 아내의 대리인을 통해 아내가 합의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대리인에게 한 번만 아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혼을 반대하거나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만 보고 싶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내 측에서는 거절했던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너무 싫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순순히 따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수감 기간 동안 남은 시간을 아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냈죠. 천천히 지나가는 수감 생활도 모두 다 해 저는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소하기까지 기다려주기 어려운 부모님께서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곁에서 지켜주었지만 가족이 없는 외로움은 달래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내를 그리워하기에 더욱 깊어졌어요. 다른 것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드시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회로 복구하며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나에게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받은 영향으로 나는 그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내게 고마운 미소를 보여주었고 그 순간 나는 내가 그와 함께 이 여정을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계속했다.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했고 내가 그녀에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 결과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건지 여자아이는 다음 날부터 가게를 찾아와 나는 준비해 놓은 종이와 상자를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 나오는 종이는 가져가기는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싶었기에 한 번 더 설명해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가게에서 상자를 가져갈 때 밖으로 쫓아나가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에게 상자를 건네주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됐어요. 가게를 나온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이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아이한테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쓰레기를 빼앗고 있었어요. 아이는 날라드는 말과 손짓에 당황해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급히 뛰어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우선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보내드린 다음 소동을 일으키는 아이를 안으로 데려와 진정시켰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줬고 조금 진정된 아이에게 말을 걸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매우 작은 목소리지만 제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정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서 종이를 주워 살아가는 노인들 때문에 가끔 다툼이 있는데 제가 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어요. 며칠 전에 호르몬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혼자 주방에서 일하며 벅차 오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보려고 계획했는데 만약 당신 물론 괜찮다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데 어때요?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도와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바쁜 시간에 일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종이 주워 살아가는 노인들보다는 월급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아, 좋아요. 고민 좀 하고 대답하도록 할게요. 내일까지 기다려도 괜찮겠나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이는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너무 집착스러워 보였으며 또한 그 여자애를 보며 아래로 내려가는 내 딸 혜미가 생각나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내 딸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었더라면 그 여자의 나이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항상 딸을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이에게 대답을 하루 뒤에 듣기로 했어요. 만약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어요. 아이를 도와주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다음날 저희 가게로 와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간은 제가 편한 시간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다만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도 된다는 요청이 있었죠. 손님이 많아지는 피크 시간도 혼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정이는 우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소정이는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어요. 쉬라고 할 때도 항상 가게를 정리해주고 예상 이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도 소정이는 제게 열린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내게 다가가면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소정이의 가정 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장님, 그러니까 소정아야, 왜 그 음식이 남아있는 거야? 영업이 끝나고도 남아있으면 좀 걱정이 돼. 괜히 가서 먹을 거 아니면 너의 지불할 돈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지. 소정이는 매일매일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나갔어. 도와달라는 말 없이 그냥 음식만 가지고 나가서 마음이 더 불안했어. 결국 나는 소정이를 따라가게 됐어. 그런데 소정이는 인근 건물 없는 곳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 앞에 서더니 허름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 한참 동안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 내가 안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니 다른 사람의 집을 몰래 염탐한다는 게 옳지는 않지만 소정이가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신중하게 컨테이너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소정이가 살고 있는 것 같았어.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느껴졌어. 그때 소정이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소정이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일어선 뒤 목소리가 들려오는 안을 보았어요. 소정이는 자기가 싸운 가게 음식을 다른 목소리 주인공에게 주고 있었어요. 수종이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잠시 후 소정이가 물을 마시러 자리를 비운 동안 그 목소리 주인공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찾고 있던 사람이자 다시 만나 제 미운을 사과하고 싶은 사람, 바로 제 아내가 거기에 계셨어요. 나이가 들고 마른 편이라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지만 제 아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간 이성을 잃고 다른 생각 없이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울면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당신이 맞아. 정말 당신이 맞아. 여보, 사장님께서 여기 계신 걸 어떻게 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당신을 혼자 둬선 안 됐는데 너를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나 당신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햄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떠나고 감옥으로 들어가니 혼자 남겨진 당신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냥 당신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당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사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청 놀란 것 같았어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말 없이 있는 아내를 보고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놀라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소정이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급하게 들어왔어서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소정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당신을 찾아온 건 아니거든. 방금 창문 너머서 당신을 보고 알게 됐어요. 소정이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소정이가 말을 잘 안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뒤를 쫓다가 오늘 당신을 보게 됐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소정도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서둘러서 등장해서 그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감정을 잠재우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아내에게 환대받지 못할 거니까요. 그런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소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사장님,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채로 보내실 거예요? 여태까지 사장님 아니 남편분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 옆에서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소정이의 말을 듣자 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소정이와 아내의 관계가 뭔지, 아내가 왜 저렇게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방금 소정이가 언급한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모두가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돌아봤어요. 방금까지 무표정한 아내의 얼굴은 갑자기 변했어요.
눈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며 곧 터질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네, 잘못한 것이 없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아내는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며 서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뒤로 서로를 안아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을 진정시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자신도 모르던 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그 일은 바로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서로를 떠나야 했던 것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뒷바라지하지 않은 걸 아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아내를 지키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마침내 진실을 꺼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믿음직하게 생각했다. 사제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어김없이 출소하여 당신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제님을 당신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분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서서히 말을 들을수록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제님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당시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셔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어느 날 당신을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당신을 떠났으며 당신을 위한 사죄의 의미로 부모님께 보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거라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출소하면 만나러 갈까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당신을 만날 기회가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떠나버린 것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말을 끝낸 동안 죄송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였고 나는 왜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지 못했을까 후회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면회를 올 때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내가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한 나 자신이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지만 소정이란 누구인가요? 소정이는 저가 집을 나온 뒤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찾아올까봐 걱정되어 아이가 어디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일을 하던 중 가끔 소정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소정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몸이 불편하여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게 방치와 학대를 당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도 모른 척했지만 이젠 그것이 힘들었다. 혜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소정이를 도와주게 되었다. 소정이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없었지만 여러모로 돌봐주게 되었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더니 소정이가 성인이 되자 집에 머물 수 없다며 떠나고 싶어 했다. 나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소정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때부터 소정이를 돌봐주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당신이 여기서 살았더라니 소정이의 행동으로 보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당신도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소정이가 밥을 먹여주는 걸 봤다. 지금 봐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 건강한데. 잠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하고 답했다. 서로 만나는 건 오늘까지만 하자는 이야기를 통해 거리감을 두기로 했던 찰나에 소정이가 다른 진실을 말했다. 아니에요. 지금 아줌마 아프세요. 도와주세요. 1년 전부터 투병 중이에요. 치료비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형편이 좋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저 보살펴 주시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시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제 몸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당장 급하게 끼니라도 해결하려고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줌마가 걱정돼서 쉬는 시간이면 집에 잠깐씩 갔다 온 거고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몸이 불편한 소정이가 혼자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이에게 사이버 대학을 다니게 하며 학비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아내가 병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가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또 기본적인 움직임도 제한을 받아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몸이 악화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소정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큰 도시들은 일자리도 많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살던 지역은 작은 소도시였기 때문에 소정이가 할 일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폐지를 줍고 전단지를 돌며 돈을 벌었어요. 소정이가 없었다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아내와 소정이를 돕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죠. 하지만 아내는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한 말을 오려하는 것 같았죠. 여보, 과거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법을 어긴 그 사람과 내게 있다고 말해야 해.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야. 우리 부모님은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싶어서 당신을 탓해. 당신도 그걸 알잖아. 그리고 당신 때문에 불행해진 적이 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나를 이 세상에서 버티게 해줬어. 오히려 당신이 없어서 나는 불행했어. 나는 다시 한번 용서를 빌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했어요. 제발 그날 그 시간 속에서 멈춰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 봅시다. 응. 나와 소정이가 오래 설득한 끝에 아내는 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열악한 환경인 컨테이너를 떠나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치료를 이어갔어요. 변화된 환경 때문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인지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도 분명히 건강해지는 모습의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나와 소정이도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나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미 다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다시 아내와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소정이를 내 양녀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론 소정이의 부모님도 계셔서 입양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내는 완쾌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더 편안한 환경을 위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가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가게가 확장할 정도로 번창하고 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소정이가 종종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며 나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아내와 떨어져 보낸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아내와 소리 없이도 같이 지어갈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다시는 예전과 같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나와 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곁에 계신 가족들과 항상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